안녕하세요. 아크중개법인 송 팀장. 강 팀장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저희 회사 사옥에서 이렇게 저희 부사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토론회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그렇죠. 새로운 코너 같네요. 새로운 코너가 됐네. 그래서 부사장님 먼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크부동산 중개법인의 명규환 부사장이고요. 저는 그 빌런의 수다방이라고 작은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띠링 여기 나오죠. 많은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일단 중개를 하면서 중개사님들께서 하셨던 오픈 빌딩 뒷거래 이야기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또 짧게나마 2025년 하반기에 대한 흐름도 잠깐 싹 다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싹 정리되는 건가요? 싹 정리를 일단 노력해 보시죠.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중개사분들이 많이 하면서 있었던 오픈 썰을 조금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워낙 그렇죠. 다이나믹하고 드라마틱하다 보니까 정말 제 영화를 찍는 것 같아요. 제가 중계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 이거는 진짜 영화다. 진짜. 아니면 장편 드라마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좀 많은 일들이 있는데 어떠셨어요? 하셨던 것들 중에서? 근데 이게 중개라는 게 정말 말씀하신 대로 각양각색의 상황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뭐 정말 계약 직전에 계약이 깨지는 경우도 있고 하다못해 돈이 들어갔다가 각자의 의사에 의해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도 있고 정말 다양한 것 같은데 팀장님 그동안 겪으면서 좀 힘든 거 재밌었던 거. 이제는 재밌을 거겠죠. 그 당시에는 힘들었겠지만 지금은 결과적으로. 재밌게. 지금은 재밌었던 거. 진짜 너무 많은 일들이 있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하라면 이거는 그냥 저희 실수였죠. 그러니까 실수? 네, 실수였는데 이제 제가 완전 초창기 때 이제 직원으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을 때 저는 사실 살면서 부동산 계약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네. 근데 이제 본인 스스로. 네, 제 스스로 뭐 임대차 계약도 해본 적도 없고 월세를 살아본 적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때는 이제 담당자여서 계약을 진행을 했었어요. 계약을 진행했었고 뭐 물론 저희 상위 팀장님이 계셨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 뭐 이제 잔금을 치르잖아요. 근데 잔금일날 제가 이제 매도 측 직원이었고 근데 그 공유자분들 중에 매도인분들 공유자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영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었죠. 영주권만 나와도 여기서 이제 머리가 아파요. 벌써 꼬이는 느낌이 살짝 들죠. 근데 저는 이제 영주권이라는 자체는 알지만 이 사람이 뭐를 서류를 준비해야 되고 사실 그때는 그냥 내국인이 매도인이 서류를 뭘 준비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정말 초반이었던 것 같네요. 아예 초반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실질적인 첫 계약이죠. 회사를 입사하고 거의 2달 정도 됐을 때니까 진짜 아무것도 모를 때였는데 이제 그 잔금일날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이제 한국에 못 들어오셔가지고 아포스티유 모르시는 분들 띠링 여기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포스티유를 이제 미국 영사관에서 받아서 그 서류를 갖고 왔었어야 되는 작업인데 그런 걸 아예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2달 차면은 저희 통상적인 기준에서는 수습 직원이에요. 그쵸. 수습 직원 이 계약을 쓴다. 와, 이거 대단한 거 아닌가? 값싸 다닐 때죠 한참. 그래서 그냥 뭐 저는 그냥 잔금일날 그냥 잔금하겠지. 뭐 대출 이런 것도 아예 몰랐어요. 그랬는데 이제 매도인 매수인 그때 막 은행 지점장도 나오시고 이제 뭐 저희 회사 대표님 지금 대표님 아니시고 이제 회사 대표님 다 나오고 하셨는데 이제 뭐 서류 이런 거를 확인하는데 아포스티유가 갑자기 튀어나오게 된 거죠. 이거 어디 갔냐? 잔금이래? 네. 잔금 당이래요? 네. 이거 어디 갔냐? 이 소리 왜 없냐? 정말 이거는 끔찍하네. 지금 그때는 정말. 근데 사실 제 생각에는 이거예요. 팀장님은 그 2달 차면은 끔찍한 상황 인지도 파악이 안 될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솔직한 걸로. 솔직한 말로. 그리고 그것도 문제였는데 이 잔금이 미뤄졌을 때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아예 못 하고 있었어요. 왜 저희 계약서 보면은 잔금이 미뤄지게 되면 뭐 연체 이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크게 잘못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잔금이 이제 무산이 되고 다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잔금을 다시 잡아서 해피엔딩이었어요? 해피엔딩이었죠. 잔금은 결과적으로 다행히 매수인분이 굉장히 조금 나이스하게 그냥 넘어가 주셔서 그냥 잔금을 밀어서 다시 이제 잔금을 했죠. 은인이시네. 이 자리까지 하시. 그래도 오픈에 적합하네요. 그때는 슬펐지만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 뒤로 아포스티유라는 것도 알게 되고
잔금을 할 때 어떻게 언제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지 잘 하게 돼서 그 뒤로는 뭐 제가 뭐 계약을 했던 것들 중에 문제가 됐었던 거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때 당시에 그 어쨌든 잔금이 미뤄졌잖아요. 네. 뭐 그에 따른 이자 발생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아 그럼 네. 서로 협의가 잘 됐던 네. 거네요. 네. 그때 이제 매도인도 명도 조건이었는데 매도인도 네. 다행히 그 아포스티어랑 이런 거 빼고는 다 준비가 되셨던 상황이라서 그것만 빨리 해서 그때 또 그게 매도인분 중에 못 들어오셨던 이유가 그때 코로나였어요. 네. 그래서 아예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어서 다행히 그때 막 매도인이 그 동생분한테 막 들어오겠다고 했는데 아예 입국 자체가 안 돼서 그렇죠. 뭐 그때 네. 뭐 방역한다고 또 2주 네. 격리하고 격리 맞아요, 해야 맞아요. 되고. 그래서 맞아요. 매수인이 그냥 좋게 넘어가자고 하셔서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이걸 대처하는 이 공인중개사의 역량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말 한마디 한 끗 차이로 그 맞아요. 상황이 되게 악화가 될 수가 있고 엄청난 지금- 금액이 진짜 부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맞아요. 그 이자율이 되게 높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거래하는 금액대가 뭐 50억에서 200억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에 따른 이자율이 발생된다면 그럼 뭐 재산에 손실이 일어나는 거니까 중개사의 역량이 또 거기서도 맞아요. 빛을 보지 않았을까요? 뭐 잘 제가 뭐 지금 들어보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도 잘 모르시겠지만 중개사라는 게 되게 중요한 역할인데 제 경우 입장을 볼게요. 저는 사실 뭐 중개하는 중개인 입장보다 그 중개를 당한 건 아니고 중개를 받았던 고객의 입장의 케이스가 훨씬 더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주택용 부동산 종이중개사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빌딩계로 오시면 거의 새로 시작한다는 부분을 아마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파트나 주택용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집, 똑같은 아파트의 호수만 달라서 팔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을 굳이 또 이렇게 우리처럼 체크하지도 않고 잔금도 뭐 관리사무소에 다 해주잖아. 아파트 같은 경우. 그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주택용 부동산 중개하고 있는 그 영역보다 사실 이 빌딩 중개가 진짜 중개 영역인 것 같기는 해요. 내가 어떤 중개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잘못될 수도 있고, 왜냐면 주택용 같은 경우 크게 잘못될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그쵸. 네. 그쵸. 근데 많지도 이제, 않고 네. 금액대도 낮은 맞아요. 경우도 많다 보니까. 네. 근데 빌딩용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개사가 어떤 중개사를 만나서 정말 나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중개사를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뭐 팀장님들이야 정말 뭐 옛날에 진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사한 지 2달 됐을 때 얘기니까. 그때는 뭐 임대인, 임차인 단어도 맞아요.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한 말로 그 잔금 뭐 아포스티어 이 정도의 레벨이 아니라 이 잔금 때 준비한 서류도 당연한 건 아니지만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엄청나. 근데 사실 이 아포스티도 많지만 뭐 저희가 지금 인스타에도 많은 피드를 올려드리지만 정말 중개 체크해야 될 사항이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네, 지금 아포스티 말고도 엄청 많기 때문에 또 특히 상속, 징역 네. 이 분에서도 진짜 잘 모르는 중개사분들 같은 경우도 이게 뭐 크게는 알 수 있는데 사실 네.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서 직접 중개를 하지 않으면 뭐 깊게 들어가면은 거의 다 모르세요. 그래서 뭐 법무사 컨택하고 이러면서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들을 사례로 법무사님들에게도 도움 많이 받고 맞아요.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쌓여온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험 있는 공인중개사는 어디 있다? 아크. 아크에 있다. 저희 오늘 좀 이렇게 밝은 분위기네요. 네, 밝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또 고객이니까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이 아니죠. 그 예비 매수인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고객 맞으시죠? 저희한테는 고객님이세요. 네. 저는 솔직히 부사장님보다 고객님으로부터 잘 보고 부탁드립니다. 네. 그 빌딩 시장에서 솔직히 발품을 파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판다라는 그런 썰이 있고 빌딩을 가치 평가를 할 때 이제 분석이나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이 많다고 하는데 그런 점이 좀 팁을 주시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뭐 사실 이거 정부의 비대칭에서 최근에는 이 비대칭이 많은 대칭으로 넘어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 이 업자들만이,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볼 기회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많이 알다시피 뭐 밸류맵이나 디스코나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실거래가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 상권의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는 정보가 있다 보니까 사실 맞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답사를 통해서만 뭔가 상권의 발품. 흐름이나 보고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 거래된 사례들이나 이런
좀 수치로 많이 접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데이터가 거기 쌓여 있고 그 네. 데이터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요즘에는 어떤 분들은 실거래가도 국토부가 직접 조회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손님께서. 네. 네. 뭐 어떤 분들은 밸류맵이랑 디스코에 올라오는 금액이 좀 차이가 있다. 그럼 진짜 국토부까지 뒤져가지고 진짜가 뭐냐 이렇게 확인하시는 분도 많다 보니까 그런 거 말고 만약 상권 분석 같은 거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아까 말씀해주신 디스코나 밸류맵은 어쨌든 뭐 거래 이후 혹은 현재 매물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건데 그럼 그 내가 사고자 하는 그 매물의 상권 분석이나 아니면 저희가 임대료 이런 파악을 할 때는 어떻게 파악을 해야 돼요? 저는 상권 분석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그런 사이트들에서 보실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저는 잘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살 건물이고 내가 투자를 할 건물이면 직접 가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물론 좋은 시간대 가서 보는 것도 맞지만 안 좋은 시간대도 꼭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주말만 보는 게 아니라 뭐 거기가 유흥상권이다. 그럼 주중에도 한번 가서 보시고 그래서 그 답사를 꼭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물론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기도 하고 뭐 물론 여러 사이트에서 뭐 사람의 유동인구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볼 수 있는 사이트도 있지만 내가 직접 가서 물건을 답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시간대를 뭐 같은 시간대가 아니라 다른 시간대를 계속 한번 가서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정말 동일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손님께 물건을 브리핑 드리고 나서 저도 똑같이 말씀을 드려요. 이거를 어떠한 특정 일에만 가지 마시고 평일에 가시고 주말에 가시고 점심시간에 가시고 저녁에 가보셔라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그리고 요즘에는 뭐 당연히 발품도 많이 발품은 당연히 가셔야 되는 건데 인스타나 뭐 이런 유튜브 쇼츠나 이런 데서도 영상으로도 많이 접할 수 있다 보니까 되게 다방면으로 분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시대가 좋아지고 해도 분석된 자료보다는 발품 파셔가지고 직접 가시는 거를 저는 결과적으로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두 분의 말을 100% 동감을 하는데 여기서 좀 도가 지나치면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떤 그 매수인분들, 저희 대표님 매수인분들 중에 보니까 모든 건물에 대한 데이터 빅데이터를 본인이 엑셀로 다 만드신 거야. 근데 결국엔 분석가. 그러다 보니까 분석가가 돼버리니까 결국엔 아무것도 사지 못하는. 맞아요. 네. 네. 그렇게 엑셀에서 엑셀 시트에서 내 건물이만 존재하고 네. 결국에는 그 엑셀 시트만 바라보다가 매수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쵸. 오히려 그래서 그때 살 수 있던 건물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이미 2배 이상 올라가지고 맞아요. 네. 접근조차 못하는 네. 케이스도 많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분석은 꼭 필요하되 너무 몰입돼서 모든 데이터를 다 뜯어보시기보다는 진짜 필요한 데이터나 이런 그런 반품 파는 거에 대한 정리는 꼭 하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결정이 섰을 때는 과감하게 매입을 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데이터를 정리하시는 분들 보면은 꼭 되게 안 좋은 쪽으로만 치우쳐서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꼭더 이상 최악의 악의를 막 가다 보면 네. 그러면은 못 사죠. 사는 거죠. 네. 네.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만약에 아. 나가면 어떡하냐. 상권이 무너지면 어떡하냐. 네. 저는 만약에 제일 힘들어요. 진짜 핑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예금하시는 게 그죠? 예금하시는 게 제일 좋은 그쵸.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러면 빅데이터는 어쨌든 밸류맵, 디스코를 보시고 그 다음에 보고 난 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게 맞는지를 직접 방문을 해서 시간대 가리지 말고 요일대 가리지 말고 방문을 해서 체크를 해보고 어느 정도 본인 판단이 되면 매수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인 프로세스고 매수를 할 수 있는 최적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고 네. 그 뭐 네이버나 뭐 이렇게 치시면은 네. 그 아마 그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죠. 네, 맞아요. 네.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이트도 저희는 참고만 하긴 하는데 왜냐면 그렇게 정확하지 않더라고요. 네.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를 쳤을 때 저는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걸 봤는데 그 시간대를 제가 가서 뭐 유동인구 흐름별 봐도 이제 뭐 그 기준보다 안 나오는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사이트 소상공인진흥공단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거기에 보시면 되게 카테고리가 많아요. 뭐 시간별 유동 인구도 볼 수 있고, 뭐 연령대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는 어떤 업종이 많은지도 볼 수 있는데 정확도는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참고용으로. 여기서 팁을 또 하나 드리면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하철 유동 인구를 좀 많이 보는 편인데 지하철 유동 인구를 이제 시간별
그다음에 일별 이 데이터를 뽑을 수 있어요. 어쨌든 가장 정확하고 제가 볼 때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객관화되어 있는 데이터는 역사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데이터다 보니까 성수 같은 것도 뭐 제가 얼마 전에 체크를 했는데 보니까 거의 지금 독보적인 그래프를 그리고 있더라고요. 사용하는 인구수가. 그래서 그런 지하철 역사의 유동 인구를 보시고 아까 말씀하신 이런 상권까지 교차해서 보시면 이 데이터가 둘 다 맞다라고 되면 아마 그건 더 확실하지 않은 정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는 말씀 같아요. 네. 저도 최근에는 뭐 지금 말씀하신 그 사이트가 되게 그 색깔로 표시를 해줘요. 맞아요. 뭐 빨간색. 초록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정도를 표시해 주는데 그거는 조금 더 이제 과거의 정보 분석 같고 저는 최근에 많이 보는 게 카드 사용을 맞아요. 많이 봅니다. 네. 이것도 좀 지역별로. 어느 정도 정확한 지표가 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 이용하시는 이용객 수랑 저는 카드사 사용, 매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자기만의 체크하는 방식을 만들면 그렇게만 체인만 만들어 놓으면은 물건을 받았을 때 딱딱딱 짚고 거기에 부합되면 오케이.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객관화된 데이터가 모이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데이터들은 각자 예비 매수인분들별로 만드셨으면 좋긴 하겠어요. 네. 왜냐하면 중개인들은 항상 좋은 자료만 드리나요? 거의 그렇죠. 이게 어쩔 수 없긴 해요. 이게 안 좋은 자료들을 드리면 이게 다 섞여 있긴 한데 맞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어쨌든 물건을 소개시켜 드리는 거니까 좋은 자료를 드릴 수밖에 없죠.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항상 그래도 최종적으로는 발품을 파셔야 된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가서 단순히 걸어보는 거 말고 꼭 소비까지 해보시는 걸 말씀드려요. 식사를 하시고 들어가셔가지고 그 상권 안에서의 소비가 얼마나 이루어지는지를 꼭 파악하셔라. 그래도 아직까지는 어쨌든 결론을 지면 데이터보다 발품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중요하죠. 정리할 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게 저희는 이제 주거용 건물을 파는 게 아니잖아요. 상업용 건물을 팔다 보니까 꼭 간혹 손님분들 중에 주거용이랑 이제 헷갈려서 보시는 관점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상업용 건물을 파는 건데 완전 다르죠. 완전 주거용에 이제 포커스돼 포커스가 돼 있어서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상업용 건물을 판다라는 걸 꼭 인지해 주시고 진짜 같은 부동산인데 성격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맞아요. 정말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 팀장님은 우픈 썰 없어요? 오픈썰 그쵸. 뭐 이게 사실 결과적으로 해피하면은 오픈 게 되는데 지금 웃고 그때는 슬프고. 결과적으로 웃고 있습니다. 아직 잠금한 건 아니긴 한데 정말 오래도록 제가 공을 들여왔던 매도 물건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 매도인과 진행을 하다 보면은 저희가 좀 연락을 많이 드려요. 정말 많이 드려요. 정말 연락을 많이 드리는데 사실 이해합니다. 이 매도인들이 연락을 받다 보시면 본인의 본업을 못 하세요. 근데 뭐 저도 이제 집요하게 연락을 드렸던 게 있는데 나중에 연락을 하던 와중에 약간 좀 매도인께서 정말 힘드셨는지 이 정도면 정말 스토킹에 가깝지 않냐. 조금만 본인을 잘 봐달라. 그래서 처음에 듣다가 근데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계약을 하고 싶은 마음에 맞아요. 계속 연락을 드리고 그리고 확실한 매수인도 계셨고 그래가지고 지속된 연락 기간이 한 1년 반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시장에 나온 지도 1년 반 됐어요. 그래서 많은 부동산에서 이거를 진행하려고 정말 여러 곳에서 컨택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때 정말 많은 이슈가 있었어요. 임차인들이 계셨는데 명도 조건으로 저희가 좀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임차인들에 대한 이슈가 뭐가 있었냐면 보통 임차인들이 이 주택에 거주하면은 주차도 하잖아요. 근데 이 중에 해야지. 내 차가 있는데. 그쵸. 네, 주차 자리도 있고 한데 근데 임차인들은 나가셨는데 차를 두고 나가신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제가 그 듣기로는 좀 악성 임차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임대료도 좀 많이 밀리시고 그리고 나중에 나갈 때도 되게 좀 껄끄럽게 나가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차까지 두고 가신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차는 함부로 옮길 수가 없거든요. 그때 그래서 물어봤구나. 차 못 옮기냐고 저한테.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뭐 이제 경찰서에도 문의하고 여기 뭐 나라 구청에도 문의하고 여러 가지로 좀 문의를 많이 했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다 해피하게 정리가 되고 그 매도인께서도 저를 그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그 노고를 좀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크 부동산이랑 계약하겠습니다. 날짜까지 정해서 문자를 딱 주셨는데
그날 이게 주말 아침이었어요. 울었어요? 집에서 울진 않고 소리 질렀어요. 네. 혼자 소리 질렀어요. 와이프가 놀라가지고 무슨 일 있냐고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그 차는 그럼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차는 그 다행히 임차인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가지고 나가셨더라고요. 야, 몰래? 아무도 모르게? 몰래는 아니고 아무도 모르게? 그냥 매도인께 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근데 그 차가 명도되는 시간도 한 2-3달 걸렸던 것 같아요. 와, 네. 그 사람도 대단하다. 차가 근데- 좋은 차였어요? 뭐 좋은 차의 기준은 없지만 뭐 좋은 차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되게 오래된 차였고 나중에 보니까 그 차량의 번호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세금도 차 뭐 미납이 세금이나 된다고요. 이런 것들이 미납되면은 번호판을 이렇게 압수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런 번호판 차량이 없으면은 주행하면 안 되니까. 주행 맞죠. 네. 못하니까. 그래서 못 갖고 가신 걸 수도 있네. 세금 낼 근데 때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1년 반을 공을 들였어도 결과적으로 이렇게 계약이 나오게 되면은 항상 이게 웃는 게 저희 일이다 보니까 맞아요. 건물주님들 저희 진짜 중개사들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좀 전화가 고통스러우시겠지만 그래도 좀 받아주시면 좋은 가격에 팔아드리니까 꼭 좀 전화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랬던 경험은 있어요. 아. 저도 이제 그 신사동에 이제 건물이 이제 나온 걸 알고 전화를 드렸는데 당연히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집도 찾아갔죠. 근데 이제 집이 철문이 너무 굳게 닫혀 있어가지고 철문. 네.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 자리에서 제가 손편지를 썼어요. 네. 손편지를 써서 그 철문 안쪽으로 이렇게 막 손 넣어가지고 여기 막 다 까지면서 집어넣고 그걸 네. 붙여놓고 네. 그러고 이제 나왔어요. 나오고 이제 그 아드님한테도 이제 제가 계속 전화를 드렸는데 그냥 전화를 안 받으셔서 저도 그냥 생각날 때마다 진짜 그분이 예, 생각날 때마다 뭐 아침이고 저녁이고 무난히서요. 예, 근데 어차피 안 받으실 건 아니까 아이고. 저도 그냥 스피커폰으로 켜놓고 근데 결국 받으셨어요. 얼마 만에 받으셨어요? 거의 한 진짜 한 2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 전화를 받는데 처음 예, 통화하는데. 시작하는 시점부터 2주 정도 걸렸고 그래서 전화를 받고 제가 막 그분이 끊기 전에 제가 막 얘기를 하거든요. 봅시다 이래가지고 봤는데 보통 자기가 이 정도까지 전화를 안 받으면 그냥 다 포기하거나 포기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쵸. 네. 이게 왜냐면 그 물건만 저희가 관리하는 그쵸. 게 아니다 네, 보니까 네. 그래서 일단 결국에는 커피숍에서 만나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본인이 다 안 파신다라고 했는데 진짜 너무 끈질기게 전화를 해서 누군지 한번 보자 네, 이런 생각으로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건 이제 계약을 하게 됐는데 또 어머님이 계약하시는 날 오셔서 제가 이렇게 손을 넣어가지고 그 편지를 넣는 거를 또 보셨대요. 그 집안에서 CCTV로. 뭐가 이렇게 쑥 들어오나 보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은 중개인들이 찾아가니까 그러니까. 문두들이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가 잠금하러 갔을 때 이제 집 안에 CCTV가 있었는데 이렇게 손 안을 넣어가지고 하는 게 보일 정도로. 보일 정도로 그래서 이제 와서 봤는데 손편지가 써 있어서 이제 뭐 아드님한테 번호 주시면서 전화 받아봐라 그래서 이제 연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마지막 날 뭐 계약 날 너무 감사하다고 하셔가지고 진짜 중개사가 화이트 컬러가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 3D야 이거 3D였구나. 맞습니다. 정말 3D 업종이고 네, 진짜. 근데 아무래도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힘든 잔금 있었잖아요. 힘든 장면이요? 그 2개월 네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매립이 된다는 거를 이제 알고 나니까 저도 일한 지 얼마 안 됐으면은 매도인께 뭐 되게 다양한 말들을 듣거든요. 그게 상처가 되고 맞아요. 이제 그만할까? 라는 시점이 올 때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더 해야 된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속 좀 부딪히는 것 같아요. 뭐 팀장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 업무가 참 단순히 그냥 중개의 업무가 아니라 진짜 사람과 사람이 진짜 사람을 설득시키고 매번 연애하는 것처럼 그죠? 새로운 건물주님과 예비 매수인들을 이어주는. 이게 중개가 저희가 어쨌든 그 물건을 이제 팔면서 이제 새 제품을 파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중고를 파는 거고 뭐 새로운 제품을 팔더라도 이제 하자가 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건물 자체가 금액대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보니까 이제 항상 이슈가 생기고 그런 뭐 하자라든지 뭐 누수라든지 이런 게 생기는데 그걸 얼마나 잘 깔끔하게 해결해 나가느냐 거기서 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 그 결혼정보회사 중개사가 있거든요. 네. 이 결정사. 중개사랑 결정사. 어. 이 중개사랑 그 저희가 하는 부동산 중개랑 근데 뭐 술을 먹다가 얘기가 나왔어. 누가 더 힘드냐 했는데 결국에는 내가 볼 때 다 그 모든 사람이 인정했어요. 부동산 중개가 훨씬 힘들다. 왜냐면 거기 결정사도 AS가 되게 많대요. AS요? 네. 그러니까 그 결혼을 했는데 네. 알고 봤더니 뭐 문제가 허위더라. 허위인 그런 경우도 많고. 부동산에서도 허위가 정말 네. 지금 중요한 화두인데. 네, 그래서 뭐 씨앗이 없는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씨앗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뭐 이런 그런 거 진짜 AS가 안 되잖아. 그쵸. 네, 그런 거 AS 어떻게 해주냐 막 이런 것도 있고 좀 거기는 케이스 다르지만 씨앗. 네, 좀 그런 저희 이제 중개 업무가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정말 내 것도 아닌 남의 것을 가져다가 좋게 만들어서 또 좋은 분에게 또 넘겨드리는 그런 관계다 보니까. 근데 저는 그래도 요즘에 그 AI가 정말 많은 직업군을 대체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이 중개라는 게 저는 아직까지는 이 사람과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중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만큼 AI가 뭐 바로 대체하기는 쉽지 않은 직업군 같아서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절대 AI가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 영역이 참 AI가 들어와서 네. 할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저도 팀장님도 그렇고 뭐 저희가 회사에서도 그렇고 대표님도 그렇고 계약 하나 나올 때 엄청 다들 예민하잖아요. 정말 건드리기만 네. 해도 뭐 진짜 막 저희도 진짜 매의 눈으로 뭐 물론 매도인 매수인 다 말을 해주시지만 진짜 막 여러 가지의 변수를 저희가 다 고려해서 진짜 문제 없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변수가 너무 많죠. 변수가. 문제가 변수라는 없어도 게. 생기는데 네. 저희가 사전에 그걸 체크를 안 할 수가 없죠. 제가 볼 때는 판사님이 사라지면 그땐 중개인도 사라질 것 같아요. 판사님이 사라지시면. 판사님 다음이다. 아.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중개사 오픈 간단한 스토리를 했는데 간단하지가 않았네. 이게 서론이었는데. 저는 밤샐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얘기가 좀 길어지는 것 같네요. 네, 어쨌든 궁금하신 내용이 또 있을 텐데 2025년도 꼬마 빌딩 시장이 뭐 움직였다라는 뭐 기사도 많이 나오고 최근에 금리나 뭐 세제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세제 개편, 뭐 규제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현재 꼬마 빌딩 시장에 변화되는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저는 일단은 금리와 규제 변화를 좀 보고 있는데 금리 자체가 아무래도 좀 내려가고 있는 기조가 보이다 보니까 최근에 확실히 좀 매수 유입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규제로는 뭐 두 가지를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627 대책 이후로 그래도 그 아파트 투자가 그러니까 주택 투자가 좀 어렵다 보니까 한 50억에서 60억, 70억 요 정도 규모에서 꼬마 빌딩을 보시는 분들이 꽤 많이 유입이 된 것 같고 그리고 한동안 그 건축비 이슈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공사비가 오르다 보니까. 오르니까. 네. 그래서 그 신축을 하시려는 분들이 잘 없었어요. 근데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한시적으로 2종, 3종 일반 주거 지역에 대해서 용적률 인센티브가 이제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신축을 하려는 분들도 다시금 많아지신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 이 네. 정도면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비싸긴 하지만 지금 아니면은 이 또 정도 뭐 용적률로 못 지을 수 받으니까. 없는데 맞아요. 이렇게 저는 뭐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은? 뭐 앞에서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 사실 저도 이제 금리 변화가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금리가 이제 점점 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뭐 금리를 이제 계속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선반영 되면 우리나라도 이제 후반영이 되는데 미국에서 이제 계속 금리를 낮추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고객분들이. 제가 뭐 질문 하나 할게요. 네. 요즘에 제가 생각을 한 건데 매도를 고려하셨던 분이 이제 자기가 이제 대출을 받을 때는 뭐 4%대 받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환한 시기가 돌아왔어. 네. 그래서 봤더니 금리가 3% 뭐 중반까지도 떨어져. 근데 그렇게 중반이 떨어지면 갑자기 내 건물이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쵸. 자체 수익률이 수익이 올라가죠. 올라가니까. 네. 그렇게 해서 매물을 거두시거나 아니면 뭐 버텨보자 아니면 뭐 좀 더 가져가 보자 이러신 분들이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요즘에 대출을 연장하는 게 까다로워졌어요. 아, 대출 연장. 네, 일반적인 임대법인이나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대출 규제가 과거에 규제라기보다는 대출의 기준이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타이트해지다 보니까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더 빨리 매각하시려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 금리가 내려가면서 적용은 받지만 연장 자체는 일어나진 않는 거죠. 결국엔 차주의 컨디션에 따라서 아까 말 더 달라질 잘할 수 수도 있는 있고 거죠. 시장에 네. 빨리 나올 수도 있다라는 네. 그런 매도의 입장이고, 매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억대 미만의 투자자들이 좀 이임이 많이 되고 50억대의 매수인들이 네. 조금 예비 매수인이 많아지고 있다. 그죠? 주택 투자로만 보시던 분들이 아예 건물 투자는 관심이 없는 분들도 꽤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당장 주택을 50억짜리 매입할 때 거의 현금을 다 가지지 않으면은 매입이 살 수가 어렵다 없으니까. 보니까 맞아요. 이제서라도 꼬마 빌딩 한번 찾아볼까라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생기신 거죠. 저도 약간 그런 관점에서 조금 저도 이제 예비 매수인으로서 좀 그런 걸 보고 있는데, 그래서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저 열심히 보고 있어요. 열심히 보고 있어서. 근데 이런 또 그들만의 뭐랄까요, 작은 꼬마 리그, 50억 미만의 리그가 되게 치열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 4, 5년 전에 비해서 50억 미만의 괜찮은 건물들이 네. 정말 잘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평당가가 뭐 많은 지역에서 상승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2, 30억대 괜찮은 물건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매도도 뭐 매수도 어느 날 치우치지 않고 현재 거래가 활발히는 되고 있으나 어느 한쪽으로 기우지 않은 시장이다, 현재는. 네, 되게 시소가 네. 딱 적당한 균형을 잡고 있는 시장 그 같습니다. 상태에서 거래가 회전이 어느 정도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 이유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대체안으로 나오는 꼬마 빌딩 시장으로 넘어오시는 그런 네.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려서 투자 지역을 그럼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제가 볼 때 투자 지역이라고 하면 어쨌든 저도 고려하고 있는 지역들이 많으니까 요즘에 떠오르는 뭐 성수, 한남 이쪽들 많이 보시는 것 같고, 또 종로, 홍대 뭐 이런 강북 지역 같은 경우는 되게 핫한 것 같고, 강남, 서초, 뭐 삼성역 이런 것들은 워낙 강건하지만 옛날처럼 좀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런 주요 지역에 대해서 의견을 한 번씩 주시면 어떨까요? 꼬마 빌딩 쪽으로만 보신다고 하면 요즘 홍대가 또 굉장히 좋아졌어요. 맞아요. 홍대 많더라고요. 네,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캐데몬? 네? 캐데몬인가? 캐데현인가? 캐대원 캐데현 때문에? 큰일 났습니다. 네. 네. 골든 듣고 오시죠. 그래서 여기 많아지나 봐요. 홍대 상권이 굉장히 좋아졌고, 그에 따라 뭐 연남동 상권도 굉장히 좋아졌고요. 그리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종로 상권은 그 저희가 뭐 답사도 갔었지만 종로에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와, 너무 많아서. 네. 정말 사실. 핫해요. 네. 술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성수는 뭐 말할 것도 그것도 없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강남에서 또 따지자 보면 저는 삼성이나 서초 쪽이 그 한참 GBC라든지 코엑스 개발 이런 영동대로 지하 이런 것 때문에 완전 그게 선반영이 돼서 금액이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제 공사가 너무 지연되니까. 지지부진되고 막 공사 계속하고 언제 완공될지도 모르겠고 GBC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손님분들이 아 저거 언제 되는 거야? 되긴 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는 경향이 있어서 이쪽 삼성 뭐 코엑스 이쪽 주변이 지금은 조금 가라앉는 분위기 아닌가? 이럴 때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근데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미 다 네, 올라와 반영이 있어서 네, 이미 선반영이 됐는데 네. 그 금액 자체들이 이미 그 GBC 다 들어오고 영동대로 다 지하되고 그죠. 했던 금액, 물론 그게 다 되면 금액이 더 오르겠죠. 오르겠죠. 네. 하지만 먼저 선반영이 너무 일찍 되었던 게 아닐까. 저는 한 10년치 선반영이 된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한 10년 뒤께 벌써 이미 반영이 다 돼 있어서, 그리고 저는 지금 우찬 팀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정말 공감하는 게 정말 그런 강남 빼고 다 오른다는 시장이라고 할 만큼 성수랑 한남에 그 신고가 찍는 속도가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과거 대비 과거에 뭐 종로구나 중구 쪽에는 거래가 많지는 않았는데 한 22년 3년쯤부터 강남의 꼬마 빌딩 시장에 그 공실들에 대한 리스크가 문제가 제기되면서 오히려 뭐 삼청동이나 서순말길이나 이쪽에 좀 상권들이 많이 살아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쪽에 이제 건물들도 생각보다 많이 좀 눈여겨 보시는 것 같고, 다만 뭐 저희가 영상에서도 많이 언급해 드렸지만 이쪽은 지적이나 이런 것들이 깔끔하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 잘 정리된 것만 매입하신다면 정말 좋은 뭐 건물을 매입하실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쪽 지역은 이렇게 막 엄청나게 오름세로 오르고 있는 것 같지, 그러니까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이게 지금 뭐 MZ 세대를 보면 MZ 세들이 다니는 핫한 지역이라고 하나요? 그게 모든 게 다 강북에 있는 것 같아요. 성수, 종로, 용리단, 한남감, 성수. 근데 반대로 이제 강남에서 핫한 지역은 어디 있냐? 그럼 솔직히 압구정 로데오 말고는 딱히 압구정 로데오 네, 청담. 그거 말고는 찍을 수가 없다 보니까 뭐 지금은 뭐 대부분 사람들도 이제 어쨌든 사람이 모이는 지역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고 맞죠. 이런 거다 보니까 성수 그 종강북 쪽에 있는 꼬마 빌딩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서 근데 트렌드라는 게 또 돌고 돌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어떤 분들은 가장 좋은 시기에 들어간 분도 있으실 거고 어떤 분들은 반대로 조금 처지는 지역을 선택을 하셔서 다음 돌아오는 사이클에 더 많은 수익을 보시는 분도 있을 거라 그거는 투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좀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어쨌든 현재는 뭐 강남뿐만 아니라 강북 쪽으로도 많은 상권이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 부사장님은 어디 상권을 조금 좋아하세요? 저요? 어디 사야 되나? 마음 속에 있는 거를 한번. 제가 만약에 지금 다 매입을 한다면 저는 강남에 살 것 같긴 해요. 강남. 네. 그러면은 저희가 조금 전에 금액대를 50억대를 좀 언급을 많이 했으니까 네. 50억짜리 물건을 보신다 네. 했을 때 50억대 물건을 보면 이제 강북을 봐야겠죠. 사실 강남에는 50억 미만의 작은 필지나 이런 것들 찾기가 좀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선택의 폭이나 뭐 그 물건을 검토할 수 있는 게 강남에서 많이 솔직히 없는 상황인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금을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신 분들은 대부분은 물건을 받아보시는 게 다 강북 쪽이실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저도 지금 막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최근에 답사를 좀 많이 다녔잖아요. 그럼 답사 간 지역이 강남에서 로데오 빼고는 다 강북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생각을 해보니까 네. 그만큼 강북이 정말 강세인 것 같네요. 네. 최근에. 그러면 이제 두 팀장님들이 진짜 이 지역은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다. 뭐 금액 상관없이 그 상권 자체로만 상권의 에너지를 봤을 때 이 상권 에너지가 좀 오래 갈 것 같다. 근데 성수 빼고 성수 빼고요. 네, 성수를 빼고 그건 누구나 정답이잖아요. 그쵸. 네, 그 정답을 제외한 성수를 빼고 이 상권의 에너지가 어느 정도는 유지될 것 같다. 우상향 정도 되는 지역인 것 같다. 한 지역 한 군데만 좀 선정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건 사실 겹칠 것 같긴 하네요. 우찬 팀장님이랑 저랑. 어디신지? 한남 아니세요? 아니요, 저 한남. 한남 아니에요? 저는 한남. 어디에 한남? 봅니다. 네. 이유가 뭐 단기적으로든 뭐 장기적으로든 사실 장기적인 호재는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최근에 저희가 그 한남동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 꼼대 가로수길 메인 상권을 필두로 위아래 상권 자체가 뭐 가로수, 세로수, 나로수 이런 것처럼 이면 상권이 되게 더 활발해질 것 같습니다. 뭐 지금도 나인원 뒤쪽 자체는 그 과거에 비해서 건물 자체가 뭐 많이 바뀌진 않았어요. 근데 상권 자체가 없다 생긴 느낌일 정도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정도는 이제 시작에 불과한 느낌이 들고 뭐 성수를 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사실 성수 다음으로 팝업이나 이렇게 핫한 매장들이 질비하게 들어오는 것은 지금 한남동 말고는 없진 않겠지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데오 정도 제외하고는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지금 한남동 좀 고점이라고 생각이 드시더라도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우찬 팀장님. 저는 그 동보다는 대로변 위주로. 네, 제가 근데 좀 좋아하는 대로변은 이제 도산대로 다니거든요. 금액이 많이 올라가요.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거긴 계속 좋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도산대로변을 위주로 네. 그 위아래로 네, 너무 멀리 벗어나지 않고 이면이라도 네, 이면이긴 한데 막 2면에 3면에 막 그런 거 말고 네, 대로변 기준으로 한 조금 블럭, 하나 들어가서. 한 블럭 정도 네, 그 라인을 보시면 이제 근데 그런 라인이 저희가 다 좋아하는 데예요. 네, 그쵸. 뭐 신사동, 걸쳐서. 그다음에 로데오, 뭐 청담 이런 데가 네. 신사동은 돌아올까요? 어떠세요? 가로수길이요? 네. 돌아올까요? 저는 돌아온다고는 확신합니다. 확신하는 이유도 있고요. 네.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사실 어릴 때를 기억을 한다면 제가 고등학교 이럴 때 그 중고등학교 오렌지족 분들이 많이 다니시던 압구정 로데오에 대한 기억이 되게 강하게 있어요. 저도.
근데 그러다가 20대 초반이 되면서 황폐화 됐죠. 황폐화가 되고 그러면서 가로수길이 엄청나게 맞아요. 떴어요. 네. 사실 가로수길을 넘어서 지나가면서 압구정이 되고 돌아오면서 신사역 상권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압구정 로데오가 왜 망했지라는 생각이 되게 의문이 들었거든요. 근데 네. 그때는 되게 어릴 때였잖아요. 부동산도 잘 모르고 그러면서 가로수길에서 많이 이렇게 놀고 지내다 보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 다시 압구정 로데오가 핫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강남권에서는 이런 상권의 흐름의 구성이 계속 좀 돌면서 반복될 것 같고 또 뭐 을지병원 사거리 쪽에 여기 나오고 뭐 이런 것들도 같이 호재가 끼면서 또 말씀하신 도산대로 바로 위쪽 상권 아니겠습니까? 네. 유전임장님요. 신사동 돌아올까요? 가로수길이요? 가로수길. 가로수길? 저도 장기적으로 보면 돌아올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사실 지금 가로수길의 가장 큰 문제가 임대료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거기 이제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뭐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이 아니라서 임대료를 안 낮추고 계시는데 뭐 너무나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그러다 보면 이제 임대료가 좀 낮아지거나 뭐 조정이 되면은 이제 임차인들 다시 들어서겠죠. 그러면은 좀 돌아올 것 같긴 해요. 지금 우천 팀장님이 하신 말씀에 제가 100% 공감하는 게 뭐냐면 한차에 저희라는 게 그렇고 그냥 80년대생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 한창 프리미엄 진, 막 트롤리전 뭐 이런 청바지 유명할 때 네, 그렇죠. 그런 청바지 유명할 때 그 시절을 돌아가면 제가 그때 압구정 로데오에 그 청바지 프리미엄 진 샵을 조금 그 관리를 새로 오픈을 해야 되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만 해도 그 압구정 로데오는 정말 황폐화였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그쪽을 셀렉을 했을 때 임대료가 싸겠거니 라고 들어갔었어요. 근데 아니요. 임대료는 다 그대로 받는. 네. 근데 거기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건물주 분들이 뭐 이거 임대료 내가 덜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자체를 갖고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임대료가 중요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적은 임대료에 계약을 못 하겠다. 네. 안 해도 된다. 옆에 가서 해라. 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공치를 두면서도 이렇게 하나? 이게 이 의문이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의문이 있고 그런 맥락에서 돌아보면 저도 가로수길은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 같고 그게 자존심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죠. 내가 안 맞추면 안 맞췄지. 맞아요. 네. 굳이 뭐 네, 내가 뭐 이거 안 받는다고 내가 죽는 거 아닌데. 네, 그러신 네. 분들이 생각보다 물론 연끌하신 건물주분이 아닌 그런 네.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럴 거고 또 저는 생각은 어쨌든 강북의 상권은 강북의 상권대로 그대로 가는데 어쨌든 강남에도 수요가 있고 강남에도 직장이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되게 한정적이잖아요. 맞아요. 강남이란 땅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저는 압구정 로데오에서도 분산이 돼서 가로수길이 올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돌고 도는 사이클이어서 저도 아까 말씀하실 때 투자를 한다면 어디 하겠냐? 그럼 저는 강남. 그리고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냥 상권이 돌아오는 것도 있겠지만 뭐 아파트가 있잖아요. 뭐 현대 아파트나 한양 아파트나 서비력도 이런 것들이 무지 재개발되면서 못하니까요. 네. 압구정 쪽에 새로운 단지들이 조성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살아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진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제 답사도 많이 다니고 요즘에 강북 쪽으로 계속 답사도 다니고 이제 가서 뭐 거기서 소비도 해보고 하면서 느낀 게 정말 진짜 이태원, 종로, 홍대 이런 쪽에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느끼는 게 강남에 뭐 말씀하셨던 지역들이 청담동, 뭐 신사, 뭐 이쪽들이 임대료가 높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파는 객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네, 일단 그 임차인분들도 이제 거기서 이익을 내시려면 임대료라든지 이런 걸 다 제하고 이익을 내시려면 객단가가 높아야 되는데 지금 또 경기가 안 좋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하시는 분들이 좀 금액대가 적은 곳으로 이제 좀 많이 몰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종로, 뭐 신당, 중구, 맞아요. 홍대, 홍대. 네, 뭐 신당 이쪽으로 다 몰리다 보니까 그래서 임대료가 좀 낮아지거나 하게 되면 아마 가로수길도 다시 좋아지지 않을까. 근데 가로수길 건물주님은 임대료를 낮출 생각이 없으신 거. 없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여기도 한번 임대를 맞추면 또 그렇죠. 10년을 네. 가야 되다 보니까. 네. 오늘은 어쨌든 부동산 중개인으로서 중개하면서 있었던 재미난 썰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빌딩을 보는 빅데이터 뭐 이런 부분도 얘기를 나눴고, 그다음에 2025년도 시장의 흐름도 간단하게 그리고 서로 좋아하는 지역에 대한 부분들 얘기했는데 사실 뭐 이런 컨텐츠가 저희가 그냥 뭔가 구애받지 않고 우리끼리 떠드는 얘기들이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자리에서 저희 개인적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독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구독자님도 저희와 함께 얘기하는 것처럼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컨텐츠를 마련했고요. 저희가 어쨌든 팀장님들 뭐 나중에는 뭐 저희 대표님까지 해서 다른 팀장님도 나오시고 해서 정말 저희들 중개사들이 떠드는 얘기가 과연 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런 얘기들도 좀 마련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어땠어요? 저는 일단 뭐 맨날 저희 둘만 나오다가 네. 부사님 나오니까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뭔가 진행해 주시는 느낌이었어서 편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또 티키타카가 오니까 너무 편했고 그래서 재밌었습니다 저는. 저희 오늘 이렇게 라디오처럼 좀 듣는 컨텐츠 마련해 봤는데 이렇게 뭐 듣는 게 괜찮으셨으면 다음에도 한번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